혁신의 시대에 통념에서 벗어나 숨어있는 변화를 꺼내는 경제 매거진 블록체인 마스터 진행의 아나운서 최시윤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경제 패러다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는 앞으로 어떤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까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서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이야기, 이 모든 궁금증을 소윤권 마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윤권입니다. 네, 벌써 저희가 두 번째 만남이죠.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마스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정말 수험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계속 공부하고 하다 보니 약간 수험생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열정적으로 블록체인 속성 족집게 가회를 제가 받았잖아요. 지난 방송을 끝나고 약간 몸살이 났는데 제가 누굽니까? 이 블록체인 마스터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지만 두뇌 풀 가동으로 오늘도 준비가 됐습니다. 제 사전에 포기란 없거든요. 오늘은 제가 질문을 더 많이 할 거니까요. 긴장 바짝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질문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저도 저희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저희 네.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저를 너무 비웃었습니다. 너무 쉬운 개념을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시냐고. 저도 절차 탁마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더 친절하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블록체인의 기초, 활용, 결합에 이어서 시대에 맞춰 또 분야에 맞춰 새롭게 변화하는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로 우리 삶 곳곳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예, 공부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장부가 필요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통, 지식산업, 휴대폰 인증, 은행 비밀번호, 더 나아가서는 택배 확인, IoT 전방위적으로 기록과 과정을 남기는 곳은 물론 블록체인 기술은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경제 영역에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확한 증명이 필요한 곳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 때도 저희가 이야기를 듣긴 했었지만 자전거라든지 예. 싱싱이 요즘 많이 타는 그런 것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다는 게 제가 되게 인상이 깊었었거든요. 이렇게 정말 너무나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최대 관심사죠. 바로 이 금융 분야의 한정에서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전 시간에 배운 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은행의 핵심 자산은 돈이 아니고 네. 실은 장부입니다. 장부. 예, 신기하시죠? 네, 당연히 돈이라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생각을 했었는데 장부였습니다. 예, 은행에서 돈을 맡기고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은행과 거래한 돈의 기록인 장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은 은행의 핵심 자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디지털 분산원장은 전자금융거래 시장에서 신뢰 프로세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 부족으로 인해서 시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서비스를 가능케 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죠? 예, 금융 관련해서 저희가 한정해서 얘기를 진행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애초에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팀 혹은 개인이 네. 이런 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금융 시스템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어낸 시스템이 비트코인이에요. 네. 이 비트코인을 토대로 해서 뭔가 계속해서 블록체인 시스템이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는 금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금융의 메카인, 금융의 본산인 은행에서 이 기술들을 매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편으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건 인증 서비스입니다. 공인인증 서비스를 블록체인으로 보강할 수 있어요. 보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 인증, 그다음에 은행에서 비밀번호 인증, 전부 다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결제 및 송금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화 송금할 때 블록체인 기술이 매우 유용해요. 오, 그렇군요. 은행 간의 복잡한 확인 절차를 대폭 생략시켜 줍니다. 네. 저도 기업을 하면서 해외 거래를 많이 하는데 은행에 송금을 하면은 그 다음 날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번거롭네요. 예, 매우 번거롭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반으로 송금을 한다면 이 블록체인에 정보가 들어가고 상대방 검증 과정을 거쳐서 바로 상대방의 계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빨라지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해서 스마트 계약을 통한 증권거래, 보험업 등에서 계약 절차를 매우 간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에서 기본으로 채택되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계약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크립토뱅크까지 저희가 생각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크립토뱅크는 가상 자산을 운용하는 최종적인 은행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호화폐의 개인키를 보관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예금, 대출, 이체, 인출 등 가상 자산을 토대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물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규모라면 절대 작은 돈이 움직일 것 같지가 않은데요. 예. 돈이 중요하잖아요, 저희한테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 중앙기관 등을 거치지 않는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구체적인 금융 서비스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예, 이제는 척하면 척이시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 현재 블록체인에서는 디파이라는 형태의 금융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담보로 코인을 받고 현금성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코인을 빌려주고 있는 등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디파이라는 개념은 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고요. 네. 기존 금융, 대표적으로 은행으로 대표되는 기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디파이입니다. 네.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잖아요. 네.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의 특징상 관리자 없이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로만 동작하는 금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투자자들이 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을 구입해서 이걸 담보로 대출받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파생 코인으로 변동성 높은 다른 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뭔가 코인을 가지고 코인을 빌리고 그 코인을 가지고 무언가 변동성을 레버리지 삼아서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형태의 금융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단순하게 이제는 블록체인 기반하는 서비스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은행에서도 이 디파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립토뱅크에서 네. 디파이는 기본적으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을 토대로 한 증권거래, 보험업 등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파트에서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크립토뱅크 형태로 풀 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현재 크립토뱅크가 가장 앞선 곳은 스위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핀테크 업체들이 크립토뱅크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네. 크립토뱅크에서 무엇을 다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크립토뱅크는 우선 암호화폐의 개인키를 보관하고 이와 관련된 예금, 대출, 이체, 인출 등 기존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입니다. 암호화폐의 가상키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게 크립토뱅크의 핵심입니다. 크립토뱅크에서 진행되는 서비스, 예상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는 가상자산을 담보로 법정화폐로 대출을 받거나 가상자산을 은행에 예치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형태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파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긴 한데 지금 현재 가상거래 자산소라든지 핀테크 업체 혹은
블록체인 메인넷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디파이라는 디앱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네. 금융 서비스들도 크립토뱅크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금융이 약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코인을 구입해서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파생 코인으로 변동성이 높은 코인에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다 이해하셨는데요. 아니요. 또 지금 제가 마스터의 자리를 내려놓고 일단은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돈 얘기라면 이제 어디 빠지지가 않죠, 제가. 네. 예. 그런데 이 디파이를 토대로 돈이 아니라 코인으로 이자를 주는 서비스나 투자 상품도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디파이라는 게 기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을 기술을 이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당연히 코인으로 이자를 주고 뭐 그 이자를 토대로 또 다른 어떤 재화, 법정화폐든 가상화폐든 혹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주는 상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대표적인 디파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킹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킹이 바로 그런 용어인데요. 스테이크는 지분이라는 말을 의미하고 지분 증명 방식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가상화폐 발행이나 거래 인증 등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코인 지갑에 들어있는 자금을 정해진 최소 잔액 이상으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스테이킹이라고 합니다. 내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지분에 투자하듯 거래소에 맡기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처럼 그러니까 저 대신 돈에 관련된 일을 대신해 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위탁받은 스테이킹 받은 암호화폐를 토대로 신규 발행, 거래 인증 등을 대행해주고 거기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 보상으로 코인을 또 받게 될 겁니다. 이 방식은 적금처럼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구조로서 은행의 적금과 예금이나 뭐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코인에 대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POS 방식의 코인들만 가능하고요. POW 방식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에서는 스테이킹 방식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POS 방식의 코인들만 마치 적금처럼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예, 대표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은 네. 지금 이더리움은 POW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POW 방식인 이더리움이 이더리움 2.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POS 방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몇 년 됐습니다. 네. 몇 년 됐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잘 못 가고 있지만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더리움이 가진 고질적인 한계, 느린 속도, 높은 가스피, 그리고 자원 낭비, 이걸 막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만약에 이더리움이 POS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스테이킹할 수 있는 유효한 자산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이 POS로 과연 이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어서 또 마스터님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마스터님께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열기를 얼마큼 체감하고 있나요? 저는 그 속에 빠져서 살아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저희 모든 미팅, 하루에 진행되고 있는 5개의 미팅이 다 네. 블록체인 미팅이기 때문에 오. 다양한 종류의 블록체인 기술, 다양한 종류의 토큰, 다양한 종류의 사업 아이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새로운 인터넷 시대를 매일매일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뜨거운 열기에 좀 뛰어들기 위해서 열심히 블록체인 기술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잠시 좀 내려놓고 있었던 사건을 예.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어떤 사건이신지 짐작하시나요? 모두를 힘들게 한 네. 사건이죠. 그렇죠. 예, 누군가에게는 꺼내기도 조심스러울 수 있는 암울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도 언급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맞아요. 바로 테라 루나 사태인데요. 네. 테라 루나의 대폭락이 지금까지도 뭐 기절초풍하고 상상 초월할 만한 커다란 사건이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블록체인의 기초적인 지식부터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실 루나 테라 사태에서는 시기상 좀 멀어졌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폭락이 시작된 그날 어떤 일이 있던 건지 또 루나 테라 사태에 대한 진위를 좀 낱낱이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한국인이 만든 암호화폐 루나 가격이 99% 이상 폭락하면서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와닿지 않는 숫자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1억 원짜리 뭐 외제차가 하루아침에 1,000원짜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1,000원이면은 거의 과자 한 봉지도 요즘은 못 사는 가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기간에 증발된 시가총액이 450억 달러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57조 원인데요. 엄청납니다. 네, 사실 뭐 코인이 변동성이 워낙에 크다 이런 거는 알고 있었지만 다른 코인이 99% 떨어졌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이게 역사상 이런 건 처음이 아닙니까? 토큰이 99% 떨어진 건 저는 자주 봤는데요. 네. 이런 규모의 메인넷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넷 기반의 코인이 이렇게 급락한 경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불확실성이 높은 투자가 코인이지만 루나테라 코인은 불확실성을 추종하는 코인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해석하면 안전한 코인이라는 네. 뜻이죠. 테라 코인은 코인 하나를 무조건 1달러 가치와 동일하게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 테라와 루나라는 서로 자매 관계에 있는 연결 코인 토큰을 통해서 테라 코인의 가치를 1달러 가치와 동일하게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 방식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테라 루나 코인은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일반적인 코인과 다르게 변동폭이 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한다고 했는데 변동폭이 너무 커지니까 개사하려는 와중에 코인의 가치가 바뀔 수 있잖아요. 네네. 이걸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나온 게 지금 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매 관계를 형성한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테라 루나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알고리즘으로 움직입니다. 독특한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면서 어떻게든 테라 다시 말해서 USD를 네. 1달러에 고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거의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1달러에 패깅됐다고 하는데요. 전문 용어로 고정됐다라고 고정됐다. 합니다. 네. 1달러에 고정된 형태로 움직였었습니다. 네. 0.98달러, 뭐 1.03달러 이런 네. 식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네. 갑자기 이 밸런스가 깨진 거죠. 왜죠? 이 밸런스가 깨진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밸런스를 유지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밸런스 유지하는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테라 루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테라가 0.99달러로 만약에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1달러보다 좀 떨어졌죠. 한 1% 떨어졌네요. 예, 1% 정도 떨어졌으니까 어떻게든 테라 USD를 1달러로 맞추려고 해야죠. 움직임이 필요하겠죠. 네. 무언가 알고리즘이 작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알고리즘은 결국 이런 겁니다. 테라 보유자가 테라랑 1대1 관계로 교환될 수 있는 루나랑 교환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테라는 0.99달러고 루나는 1달러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렇죠. 가상의 개념이지만 그러면 테라 보유자는 테라를 팔고 루나를 구입해요. 아, 그럼 다시 1달러까지 맞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면 될까요? 테라를 팔고 루나를 구입했다는 얘기는 네. 시장에서 테라가 유통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테라 유통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유통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상 테라는 소각되고 테라 가치는 1달러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즉 쌍둥이 코인인 루나로 차익 거래를 통해서 1달러의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테라코인의 가치가 뭐 예를 들어서 1달러로 계속 수렴해 가야 안정적인데 예. 인기가 많아져서 1달러보다 높아진다면 다시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은 반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럼 시장에 테라 물량이 적어졌다는 얘기죠. 그쵸. 1달러보다 높아졌다는 높아졌다는 얘기는. 거. 그러면 시장에 테라 물량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네. 다 이해하셨습니다. 아, 이제 답만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간단한 겁니다. 네. 예, 테라는 루나를 통해서 뭔가 가치를 변동시킨다고 했잖아요. 네. 시장에 테라가 부족해요. 그럼 다시 루나와 교환을 해서 예. 테라를 가지고 늘려요. 와야겠네요. 네. 예, 테라 양을 늘리면 테라 유통량이 많아져서 테라의 가치가 하락되고 1 USD는 1달러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 속에서 테라 루나 보유자들은 계속 이득을 얻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요. 1달러니까. 네. 예. 테라를 사서 테라 값을 높이든 루나를 사서 루나 값을 테라 값을 높이든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패깅 상태를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뭐예요? 이게 이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시장에서 신뢰관계가 필요합니다. 신뢰관계가 뭐냐면은 테라와 루나는 1달러에 고정이 될 거다. 테라의 가격은 루나를 통해서 지지될 거다. 아, 루나는 테라를 통해서 지지가 될 예. 거다. 예, 이 신뢰관계는 네. 실은 낮은 변동폭이 유지가 될 때 가능해요. 네. 근데 이 변동폭이 예컨대 1테라가 0.99달러가 아니라 1테라가 0.6달러다. 그러면은 루나 보유자들이 이거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예. 달러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어, 원래대로 하면 루나를 발행해서 테라코인을 다시 사고 네. 다시 가치를 올리면 됐는데 루나를 발행하려고 했더니 루나를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테라가 과연 작동을 할까에 대한 회의가 드는 거예요. 테라를 유지하지 못할 것 같다는 예측을 하면 재빠르게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루나를 던져야죠. 네, 루나를 팔아야죠. 빨리 손절을 해야 됩니다. 네. 루나의 물량이 폭탄 물량이 시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루나 값이 더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루나와 연동된 테라 값도 떨어지겠죠. 순식간에 일어난 겁니다. 루나도 폭락하고 테라도 폭락하게 돼서 수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근데 담보가 없이 어떻게 유지가 됐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게 신뢰 기반 알고리즘이었던 거예요. 아, 테라와 루나 두 가지 축을 통해서 네. 시장에서 물량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1달러로 유지될 수 있다는 신뢰입니다. 테라의 가치를 루나의 가치를 테라가 서로 지지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신뢰입니다. 이 신뢰 기반은 매우 독특한 알고리즘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랑 1대1 교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달러랑 1대1 교환을 하게 되면 어디에 저장고에 달러가 저장이 돼 있겠죠. 네. 예컨대 회사 은행 금고에 달러가 저장이 돼 있고 내가 1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1달러씩 저장을 하겠죠. 그럼 진짜 안전한 자산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또 하나의 방법은 가상자산이나 아니면 금과 연동시켜서 일정 부분 담보물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테라는 이 담보물 없이 알고리즘에 의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실물 자산, 금이나 달러와 같은 화폐 이런 실질적인 실물 자산으로 담보를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알고리즘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자문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인터렉스의 손현주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 루나 테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으니까 뭐 거래소나 기업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피해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 피해자들이 특정 경제법상 사기로 형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특히 폰지 사기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폰지 사기라는 거는 이름에서 사실 유래한 거예요. 찰스 폰지라는 이탈리아계 이민자의 그 사기 수법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을 토한 수익을 또 지급하는 그런 투자 기법이죠. 현재 피해자들은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그런 알고리즘의 하자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고지하지 않았고 또 백서를 통해서 고지하는 것과는 달리 루나 코인을 무제한 발행했다. 그런 이유로 기망행위가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고의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고의를 이제 구성요건적 고의를 검찰 측이 당연히 입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피의 고소인의 알고리즘 하자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검사 측에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감독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좀 증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요즘에 또 현재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를 통해서 올해 안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법으로 제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정부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그 주요 내용을 보시면 그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까지 있게 지금 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블록체인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블록체인에도 단점이 있어서 현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얘기하신 것처럼 법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NFT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 기술이 나날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가상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NFT죠. 예, 아나운서님께서는 NFT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 뭐 신문에서 보긴 했지만 이 액션 NFT가 300만 원 가까이 거래가 됐다는 걸 보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좀 블록체인 마스터로 거듭나기 위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요 토큰도 3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요 토큰도 있고 저 토큰도 많은 토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가 2006년에 처음 작성한 역사상 첫 트윗이 NFT 형태로 경매 붙여져서 대략 한 290만 달러에 낙찰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네, 맞아요. 이게 정말 천문학적인 거래가에 판매가 된 뭐 NFT 작품들을 보면은 이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NFT가 도대체 뭐길래 그런 가격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걸까요? NFT는 Non-Fungible Token이라는 단어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특정 기초자산 위에 소유 및 거래 기록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저장하여 디지털 자산화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새로운 블록체인 생태계로 제시될 수 있는 기술들로 인해서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격변하게 될지 또 그 전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블록체인으로 자산화를 만드는 새로운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최근 가상경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에서도 역시 NFT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NFT는 특정 기초자산의 소유 및 거래 기록을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저장해서 디지털 자산화를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가상자산에서의 소유권 증명, 원본 증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풀어나가자면 NFT는 물리적 공간에서 실제하는 실물 자산, 외부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 자산 등 각종 유무형의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발행해서 통상 고유 식별자, 그다음에 메타데이터,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성된 코드 등으로 구성됩니다. 네. 예, NFT는 자산의 희소성 보장, 원본성 증빙, 소유권 정보, 거래 이력 등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록으로 평가돼서 현재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게임, 패션, 그다음에 수많은 실물 기반 서비스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뭐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집품, 콜렉티브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요즘 NFT가 이 가상자산의 양대 산맥으로 불릴 정도로 장안의 화제라는 말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NFT를 사고 팔고 그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뒤처질 수가 없잖아요. 이 NFT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얼마면 될까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고 막연하게 NFT는 뭐다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NFT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도 있을 수 있고요. NFT를 통해서 무엇이 거래가 되고 있느냐, NFT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NFT를 알아봐야 되고 NFT가 도대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예,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NFT는 Non-Fungible Token입니다. 토큰이란 얘기는 가상자산이라는 얘기죠. 네. 근데 가상자산인데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실물 기반의 어떤 정보들과 메타데이터가 결합해서 고유 식별 번호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결합이 되면 소유권 원본 증명이 된대요. 이게 뭐야? 어렵잖아요. 네. 어려운데 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NFT가 Non-Fungible Token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죠. 토큰이라는 블록체인상에 저장된 특정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토큰은 네트워크상에서 추적이 가능하고 각각의 디지털 자산에 주어진 고유의 코드를 통해서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NFT는 조작이 불가능하며 분실 우려가 없고 복제가 불가능한 자산으로 존재합니다. NFT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FT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FT는 Fungible 토큰입니다. NFT는 뭐 이렇게 옆에 변호사님 계신데 NFT는 특정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FT는 종류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물의 대표적인 게 화폐입니다. 화폐는 각자 고유한 가치를 갖지 않습니다. 10,000원짜리 화폐는 다른 10,000원짜리들과 언제든 대체가 됩니다. 하지만 이 화폐 중에 뭐 BTS 진이 사인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네. BTS 진의 사인을 받은 화폐를 10,000원에 파시겠어요? 10,000원에 거래하시겠습니까? 이 BTS 진의 사인을 받은 10,000원짜리 화폐는 10,000원짜리 지폐는 그 자체로 독특한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네. 예, 종류물은 화폐고 NFT는 특정물이라고 보겠습니다. 화폐의 연장선에서 보자면 특정물화된 어떠한 메타데이터, 중요 인식 번호가 들어가 있는 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인 자체가 예. 중요한 인식이 들어가 있는 가치를 지니게 된 NFT라고 보면 될까요? 그 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본질이 되는 겁니다. 펑저블 언제든 대체 가능한 FT에서 그 코인 거래소에서 진행되는 거래되는 모든 토큰들이 다 FT입니다. 근데 NFT는 그 자체가 독자적인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사인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독자적인 고유 번호가 생겨요. 와.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천차만별로 이렇게 상승을 하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세상에 하나뿐이니까요. 네, 정말 그만큼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폭도 크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NFT가 정말 화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이 법적 성격이나 또 관련 법적 이슈가 아직 정립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변호사는 요즘 NFT가 법에 어느 정도 귀속이 되어 있는지 또 관련된 이슈가 있을까요? NFT 자체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법적 정의를 하고 있는 법률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특급법 제2조에 가상자산이라는 개념 정의가 있는데요.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또 거래나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데 그럼 과연 NFT라는 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를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NFT는 그 자체로서 어떤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기초 자산에 대해서 소유 및 거래 기록을 표현하는 권리증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가상 자산에 대해서 포함시키지는 않는 견해가 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특히 이제 금융당국이 NFT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도 가상 자산이 아니다. 다만 NFT가 투자 용도로 사용된다면 가상 자산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바는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NFT는 일단 투자나 결제 수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의 성격이 모호하기 때문에 차라리 가상자산이 아니라 투자계약 증권으로 규정해서 자본시장법의 기율을 받도록 하는 것은 어떻냐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예술 작품처럼 소유권을 가진 모든 자산들을 블록체인을 통해 자산으로서 토큰으로 만든 건 좋은 시도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뭐 NFT가 현재 비교적 소수에 의해서 거래되는 관계로 자전 거래를 통한 인위적인 가격 조정의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금 세탁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 NFT가 통상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어려운 창작물을 기초로 이제 자산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네. 그 거래 금액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를 탈루하거나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등의 자급 세탁 행위에 사용될 요인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금융당국과의 소통을 통한 고객 확인 프로세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심거래 모니터링이나 보고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요? 예. 네, 뭐죠? 예. NFT는 소유권 거래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화했을 때 안전성 부분에서 검토해야 될 법적 문제도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NFT 안에는 통상 디지털 자산의 작품명이라든가 작가명 그런 주요 사항하고 또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그런 것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자체는 오프체인에 저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의 정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요. 이런 정보 처리 시스템이 해킹되거나 악성 코드 감염에 노출된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파일이 열리지 않는 등 데이터 부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령상의 안정성 확보 기준을 토대로 디지털 자산의 유출, 위변조, 훼손 방지를 위해서 기술적, 물리적 관리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뭐 앞으로 NFT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품이나 가상 자산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인터넷상의 유일무이함을 만드는 방법과 관련해서 향후 NFT가 보완하고 갖춰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그리고 또 뭐 NFT가 오프라인에서 실물 자산과 연계되는 경우에 저작권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NFT 발행 과정에서 특히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무단 민팅 등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이런 것은 저작권 침해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네. 즉 NFT를 통한 소유권 이전이 기초 자산의 저작권 양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와 관련된 정부 문체부에서는 NFT 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어요. 그 제정 추이를 저희는 지켜보면서 첫 번째로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둘째로는 이용 약관 등을 통해서 이용자 또는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권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뭐 국내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또 해외 규제 동향에도 발을 맞춰서 나아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에서도 NFT를 활용한 디지털 증명 문서에 대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회사가 국내 여러 로펌들과 더불어 함께 작업하는 내용들이 NFT를 활용한 디지털 증명문서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예, 뭐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기존의 공증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네. 각 기업들 혹은 클라이언트, 로펌이 생산한 네. 법률 문서를 NFT로 발행해서 디지털 증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뭐 각종 법률 문서를 NFT화해서 디지털 증명 기능을 부여해서 네. 뭐 로펌이나 소송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재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예측까지 가능합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법률 증명서 발급을 NFT 기반 디지털 증명으로 보완함으로써 안전하고 저렴한 증명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NFT를 활용해서 지금 공증 제도를 디지털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님 혹시 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현재 공증은 사실 엄격하게 그 법률상 요건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 10년 이상의 법조 경험을 가졌다거나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 공증, 또한 이제 공정 증서를 공증인이 작성할 경우에는 이제 집행력까지 인정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디지털 공증력이라는 분야를 당장 소송에서 도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대신 최근 추세에 비춰봤을 때는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해서 그 분쟁 대체적 해결 수단이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싱가포르 조정 협약에서도 조정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이행을 강제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협약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런 증명력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다면은 이것이 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에서는 비록
받아들이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들이 조정을 하거나 할 때는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증거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증거 가치가 충분히 된다고는 하지만 이야기하신 거를 좀 들어보면 이게 소송이나 뭐 비송 사건에서 사용이 가능한 건 아니겠네요. 저 당장 저희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그런 공증의 효과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다만 공증이라는 것과 네. 등가 관계로 대체 관계로 어떤 존재할 필요는 없고요. 네. 소송 같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 증명력 뭐 이런 파트들에서 네. 일정 부분 정확한 위 변조가 불가능한 뭐 방식으로 NFT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한 보완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뭐 법상으로 공증 관련해서 공증이란 말은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럼 조금 더 저희가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범위하게 조직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NFT가 주목받게 되면서 지금 DAO라는 뭐 이름의 조직에도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DAO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입니다. 뭐 분산화된 자동의사결정 조직 혹은 탈중앙화된 자동의사결정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반 조직과 DAO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 분배, 운영 이 모든 과정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게 블록체인 기반의 조직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소수의 경영진이 아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인 거죠. 이는 주식 기반의 주식회사, 인적 기반의 유한회사랑 좀 다른 형태입니다. 네. 조합과도 다른 독특한 인적 결합체로서 블록체인이 그려내고 있는 미래의 기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블록체인이 그려내고 있는 미래의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궁금한 게 이 DAO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NFT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도 DAO는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FT와 NFT가 있다고 했죠. 네. FT 기반의 DAO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NFT가 등장하면서 DAO가 또다시 각광받게 된 이유가 또 있겠죠. 네. FT 기반의 DAO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요? 예,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무언가 가상화폐 기반으로 DAO 조직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가상화폐를 무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많이 보유하는 팀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투명한 의사결정 조직이 DAO의 핵심인데 네. 투명한 의사결정 조직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내가 무언가 의사결정을 냈을 때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가상자산이든 뭐든 간에 책임 소재가 분명히 따라야 될 텐데 FT는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FT 기반의 DAO는 시장에서 도태가 됐어요. 그 이후 NFT 기반의 DAO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예, 대표적인 예로 국내에서 결성된 대표적인 DAO가 국보DAO가 있습니다. 국보DAO는 시민과 커뮤니티 힘으로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결성됐고요. 네. 우리나라 국보가 경매에 나왔을 때 낙찰받기 위한 자금을 모집을 했었어요. 오, 좋네요, 취지가. 예, 물론 이 낙찰은 실패로 돌아갔어요. 왜죠? 일단은 NFT 기반의 DAO가 많은 큰 돈을 낙찰을 받을 만큼의 돈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네. 결국에는 낙찰을 위한 최소 금액에 이르지 못했고 NFT 환불을 통해서 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적 결합 없이 새롭게 돌아가는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물론 DAO는 아직 초기 단계예요. NFT 기반의 DAO는 극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조직체를 모집하고 운영하고 조직체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분산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DAO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찌됐든 DAO가 시사하는 바는 NFT를 소유하게 되면서 DAO 조직 내부에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투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에 이어서 투표할 수 있다는 어떤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투표도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넓은 의미의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러이러한 의제를 올리고 이러이러한 의제를 올렸을 때
무언가 결정하거나 의견을 내밀 수 있는 뭔가 프로세스가 등장하고 프로세스가 자동 진행된다라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투자 현황, 분배 방법, 운영 과정이 공개적으로 오픈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업보다 투명성이 높은 조직이다. 네. 하지만 무언가 법적으로 지금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투명성이 높은 조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럼 제가 조금 더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의 이야기도 다오 조직 제도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부동산 아파트 재개발 조합의 입주권을 NFT로 발행을 하고 그 NFT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조직체를 구성한다면 어떨까요? 예, 이론상으로는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기술상으로도 큰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실제 저희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다오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게 있는데 이 가칭 아파트 다오라고 합니다. 뭔가 아파트 주세요라는 비슷하죠. 아파트 다오인데요. 네. 이 아파트 다오를 그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그러네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부동산 아파트 예컨대 재개발 조합의 입주권을 NFT로 발행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NFT로 발행을 하고 NFT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재개발 조합을 구성한다면 뭐 이런 장점이 있겠죠. 투표를 포함한 각종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뭐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조합의 대표가 뭘 돈을 횡령했다는 등 뭐 불투명하게 했다는 등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공서 및 정부의 다오 참여도 가능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재개발 사업의 수익 배분 문제를 다오 형태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우리 마스터님 뭐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예, 뭐 NFT와 마찬가지로 다오도 블록체인이 지니고 있는 발전의 여정 가운데 한가운데 있습니다. 뭐 다오 자체가 아직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은 개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다오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저 역시도 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돌다리 두드려가면서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블록체인이라는 토양 위에 NFT에 이어 다오라는 새로운 소중한 인적 결합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인적 결합들을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다오라는 새로운 조직을 어떻게 법의 세계로 초대하고 이끌어 나갈지가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 NFT부터 해서 뭐 다오까지 이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법적인 문제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이 숨겨진 세상이 보입니다.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탐구하다 보면 어느새 꿈꾸던 성공의 기술을 쟁취하지 않을까요? 우리 생활 속에 숨쉬듯 스며든 블록체인의 존재, 저희 블록체인 마스터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